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면 30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 한 척당 30억. 이란 국회가 이걸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아시잖아요. 차 한 대 지나가는데 몇 천 원 내는 거. 근데 그 톨게이트에 총 든 사람이 서서 나한테 30억 내야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원래 거기 있던 바닷길입니다. 그냥 자연이 만들어 놓은 해협이에요. 폭이 34km. 실제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3km짜리 두 줄. 그런데 이란 영해하고 오만 영해가 완전히 겹쳐 있어서 어떤 배도 반드시 누군가의 영해를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공해 구간이 아예 없어요. 이란이 이걸 노린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배마다 30억씩 걷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140척이 다니던 바다에서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30억이 아닙니다. 이 바다가 막히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게 지금 여러분의 주유소 기름값을 2,000원으로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경제 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2월 28일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이란의 핵시설 3곳, 군사기지 수십 곳이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을 지배했던 남자가 하룻밤에 사라진 겁니다. 이란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이 쏟아졌고 카타르와 UAE에 있는 미군 기지가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꺼내든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바다였습니다. 공습이 있고 몇 시간 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무전을 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게 단 한 줄. 어떤 배도 통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혁명 수비대 사령관의 보좌관은 국영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불태울 것이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불태웠어요. 미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티브호, 온두라스 국적 아테노바호가 공격당했고 오만 해안에서 유조선 2척이 추가로 피격됐습니다. 3월 12일까지 해상 공격 보고만 16건, 하루 140척이 오가던 바다에 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척 미만, 어떤 날은 0척.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 바다 하나에 전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에 지나가는 원유 2천만 대럴. 이게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의 25%이고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5분의 1입니다. 돈으로 바꾸면 위기 전 기준으로 하루 16억 달러어치, 지금 가격으로는 하루 24억 달러어치 원유가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3조 5천억 원. 한 달이면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이 폭 3km짜리 물길 두 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원유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LNG 교역의 20%가 여길 지납니다. 카타르가 수출하는 LNG의 93%가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비료 원료인 암모니아의 30%도 여기를 지나고 반도체 만들 때 쓰는 헬륨도 여기가 막히면 끊깁니다. 카타르가 세계 헬륨의 3분의 1을 생산하는데 생산 시설이 피력당했어요. 한마디로 이건 기름길만 막힌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이 막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혈관이 막히면 누가 제일 먼저 쓰러질까요? 중국? 중국은 호르무즈 물량의 38%를 가져갑니다. 엄청나죠? 근데 중국에겐 러시아에서 오는 육상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전략 비축유 12억 배럴, 수입량 108일분을 쌓아놨습니다. 다리가 삐었지만 목발이 있는 거예요. 인도? 호르무즈 물량의 15%를 씁니다. 타격이 크지만 러시아산 할인 원유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 중동 원유의 95%가 반드시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해요. 목발이 없습니다. 중국이 다리를 삐었다면 한국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노무라 증권이 한국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경상수지 전선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일본보다도 인도보다도 이 위기에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바다 위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바다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이란이 이 해협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 그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3월 13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움직였습니다. 해협 한가운데 이란 영해 안에 있는 캐심섬과 라라크 섬 사이에 통제 항로를 만들었어요. 배가 지나가려면 이 항로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0억 원. 이걸 처음 확인한 건 해양정보 전문기관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였고 3월 24일 블룸버그가 터뜨렸습니다. 비공식 협상에서 이란이 부르는 값이라고요. 이란은 이걸 뭐라고 포장했을까요?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 호위 서비스 대가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위험하니까 우리가 지켜줄 테니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를 위험하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미사일 쏘고 기뢰 깔고 드론 날려서 배를 불태워 놓고는 이제 와서 위험하니까 보호비를 내라는 겁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갈취죠. 그런데 돈을 낸 배가 실제로 있습니다. 로이드 리스트 확인 결과 최소 두 척의 선박이 중국 위안화로 결제했어요. 3월 23일에는 중국 유조선 브라이트 골드호가 이 항로를 지나갔습니다. 중국 해운 회사가 중개까지 했고요.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됐다는 게 의미심장한데 이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은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국가안보위원회 보르제르디 의원은 200만 달러 통행료 징수는 이란의 힘을 반영한다면서 이걸 새로운 주권체제라고 불렀어요. 시민위원회 위원장 메자이 쿠치 의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안부를 제공하는데 선박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 새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도 첫 공개 연설에서 이 레버리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했고요. 자, 그러면 국제법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걸 그냥 놔두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법은 이걸 명백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38조. 모든 선박은 통과 통행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방해받지 않는다. 44조. 해협 연안국은 통과 통행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통과 통행은 정지될 수 없다. 26조. 영해 통과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에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미국 해군대학원 크라스카 교수의 말이 명쾌합니다. 국제해협에서 연안국이 요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라는 반론을 냅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만 했지 비준은 안 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둘째, 우리 영해니까 우리 마음이다. 셋째, 수에즈 운하랑 파나마 운하도 돈 받잖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허점이 있습니다. 통과 통행권은 조약에 서명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관습법이에요. 조약 이전에 이미 모든 나라를 구속하는 규범이라는 겁니다. 수에즈하고 파나마는 인간이 삽질해서 만든 인공수로예요. 원래 없던 길을 뚫어놨으니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호르무즈는 자연해협입니다. 법적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에 딱 한 번 자연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은 적이 있긴 합니다. 덴마크가 외래순 해협에서 1429년부터 428년간 돈을 걷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857년 코펜하겐 협약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선례도 결국 해협 통행료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끝난 거예요. 법은 이란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법이 맞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미사일이 날아오고 기뢰가 깔려 있고 드론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국제법 위반입니다 라고 외치면 배가 안전해지나요? 안 됩니다. 법 앞에 힘이 서 있는 상황. 이게 지금 호르무즈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이 만들어낸 숫자가 지금 한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위기 시작 이후 12% 넘게 빠졌습니다. 3월 4일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어요.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시잖아요. 석유화학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원료가 안 오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 가격이 50%에서 60%까지 뛰었고 해상 운임은 최대 80% 인상이 전망됩니다.
주유소 기름값. 한 달 전 리터당 1,600원대. 지금 2,0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고 가격제까지 걸었는데도요. 이거 안 걸었으면 리터당 2,500원까지 갔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서강대 허준영 교수는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고 물가는 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더 직접적입니다. 봉쇄가 3개월 이상 가면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 올라간다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번역하면 에너지 비용만 연간 180만 원이 추가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15만 원이 증발하는 거예요. 한국 선박 26척과 승무원 600명이 지금 호르무즈 인근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하루 손실액 21억 5천만 원. 한국 선주협회는 3개월간 1,716억 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정부는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했고요. CNN이 계산을 하나 했습니다. 이란이 이 통행료로 벌 수 있는 돈, 석유 유조선만으로 월 6억 달러, LNG까지 포함하면 월 8억 달러 이상.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로 버는 돈이 월 7억에서 8억 달러인데 그거랑 맞먹는 수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공수로를 파지도 않고 그냥 원래 있던 바다에 총을 들고 서서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고요.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은 그냥 당하는 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멍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곳에 있지 않아요. 대한경로, 우회항로 다 살펴봤습니다.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 하루 200만 배럴, UAE 파이프라인 하루 150만 배럴. 다 합쳐봐야 호르무즈 물량 2천만 배럴의 25%도 안 돼요. 희망공 돌아가면 열흘에서 보름이 추가되고 운임은 150% 뛰고요. 길은 있지만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판이 기묘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5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기름값이 4배로 뛰었고 한국 경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위기에서 역전극을 썼어요. 방법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들었어요. 유가가 한꺼번에 4배로 뛰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9%에서 이듬해 2.3%로 곤두박질 쳤고 물가는 40%를 넘겼어요. 외화가 바닥나고 경상수지 적자가 1년 사이에 7배로 불었습니다. 나라가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박정희 정부가 역발상을 합니다. 기름값으로 중동에 빠져나간 달러를 중동 건설 시장에 들어가서 다시 벌어오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사막에서 뭘 짓겠다는 거냐고. 그런데 사만 기업이 사우디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따냈고 현대건설이 세계 최대 규모였던 사우디 주베일 항만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9억 4천만 달러. 당시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974년부터 1981년까지 8년간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 434억 달러. 그 94%가 중동 건설이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 외화 수입의 85%가 중동에서 온 달러였어요. 6천 명으로 시작한 파견 근로자가 20만 명까지 불었고 이 돈이 198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 건설과 고도 성장의 자본이 됩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쓰러질 뻔한 나라가 기름값 폭등의 진원지에 달려가서 돈을 벌어왔어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위기의 한가운데서 기회를 뜯어낸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춘다고 했잖아요. 52년 뒤인 지금 같은 구조가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대만 바뀌었어요. 1973년엔 건설이었습니다. 2026년엔 방산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천 달러짜리 자폭 드론과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지는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싸고 많이 만들 수 있는 물량, 그리고 드론부터 탄도미사일까지 다 막아내는 다층 방어 체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안 됩니다. 한국이 그 중 하나입니다. UAE가 한국에서 사간 천궁-2 미사일 방어 체계.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쏜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했습니다. 요격률 90% 중반대. 미국 패트리어트의 90%와 맞먹는 수치예요. 이건 시험장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장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만들어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UAE가 천궁-2 10개 포대를 사갔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0개 포대, 이라크가 8개 포대를 계약했어요. 기존 수출 물량만 13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 사우디를 상대로 10조 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과 장갑차 패키지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이란 전쟁이 열어준 K 방산의 기회. 이번 전쟁의 양상 변화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유럽 방산 기업들은 냉전이 끝난 뒤 30년간 생산 라인을 줄여왔습니다. 소량 고부가 가치 구조에 익숙해져서 갑자기 대량 주문이 들어와도 물건을 못 만들어요. 주문하면 48개월 뒤에 납품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18개월.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유럽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생산 역량이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능은 충분합니다.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한국 방산 4사의 합산 영업이익 6조 6,522억 원, 사상 최고입니다. 합산 매출은 48조 원대. 한국은 지금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10위권에 올라서 있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53년 전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사막으로 달려가서 434억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지금은 천궁-2와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들고 같은 중동에서 수십조 원의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어요. 도구가 바뀌었을 뿐 구조는 같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기회를 뜯어내는 나라. 자, 이제 조감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폭 34km짜리 자연 해협 하나가 무기가 됐습니다. 수십 년간 허세로 치부됐던 이란의 봉쇄 위협이 2026년에 처음으로 현실이 됐고, 국제법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미사일 앞에서 법은 무력합니다. 이란은 자국 GDP의 20%에 해당할 수 있는 수입원을 발견했고, 이걸 휴전 조건에까지 박아넣었어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해협의 지위를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판 위에 세 가지 균열이 동시에 달리고 있습니다. 법과 힘의 균열. 국제법은 자유통행을 보장하지만 법을 강제하는 건 결국 군사력뿐이에요. 의존과 대안의 균열. 전 세계가 34km짜리 바다 하나에 에너지의 5분의 1을 걸고 있으면서 대안은 25%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달러와 위안의 균열. 통행료가 위안화로 결제된다는 건 에너지 교역에서 달러의 독점이 전장 한가운데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73년 한국은 세계가 전화라는 끝났다고 말할 때 사막으로 달려갔습니다. 2026년 한국은 세계가 떨고 있을 때 방공미사일의 요격률로 대답하고 있어요. 위기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위기를 대하는 이 나라의 방식은 5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갈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